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일단 본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 현장과 역사 한가운데서 뛰어보았기 때문에 이거 거의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반면 어린 친구들은 전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제조업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의 기본적인 깡따구, 즉 기초 체력이 장난 아니게 강한 나라라는 뜻으로 공식적으로 보면 유엔 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 순위에서도 전체 152개국 가운데 독일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제조업 강대국입니다. 진짜 웬만한 재난이나 어려움 가지고는 절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는 미친 체력을 가진 나라로, 우리가 코로나의 그 어려운 시기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버텨낸 그 바탕에도 그 탄탄한 제조업 체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 어떻게 보면 무작정 선진국들의 성공 모델을 따라 제조업을 등하시하고 서비스업이나 금융업 쪽으로 체질을 바꾸려는 경향이 있어 현재 영국에서 활동 중인,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느 한국인 경제학자분의 설명을 빌어 한 국가의 제조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어째서 앞으로도 그 제조업 경쟁력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스위스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스위스는 롤렉스 같은 엄청나게 비싼 고급 시계 산업과 그 유명한 스위스 비밀 계좌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유명한 특수 금융 산업과 함께 관광, 그리고 초콜릿으로 가장 유명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맘먹을 정도로 나라의 산이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진짜 어딜 봐도 매우 척박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인구가 고작 900만 명 밖에 없는 아주 작은 국가임에도 1인당 GDP가 무려 9만 2천 불에 달하는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이며, 대표적인 금융과 서비스업 위주의 나라로 제조업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가기 위한 전략을 짜는 단계에서 이제 제조업 같은 기초적인 단계의 산업은 졸업하고 바로 금융과 서비스업으로만 자국의 산업을 완성시킨 이 스위스나 또는 싱가포르의 성공 모델을 많이 연구하고 따라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은데, 보통 사람들이 떠올리기에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일종의 건물주 같은 개념의 나라입니다. 즉 실제로는 거의 노동도 하지 않는 반면 금융산업이나 관광과 같은 서비스업으로만 그냥 앉아만 있어도 편하게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정말 팔자 좋은, 너무도 부러운 나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초콜릿이나 금융 또는 관광이나 시계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엄청난 제조업 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조업 경쟁력 지수에서 3위라면 이 스위스는 1인당 기계 수출액이 무려 전 세계 2위에 달하는 국가입니다. 아니 시계 말고 스위스에서 무슨 기계를 생산한다는 말이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스위스가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계들은 바로 초정밀 기계들, 주로 의료 및 제약 관련 기계들, 그리고 특수화학과 바이오 관련 제조 및 측정 기계들입니다. 이게 다들 워낙 특수 분야들이라서 우리가 시중에서 메이드 인 스위스를 많이 접하지 못해서 그렇지,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공장들과 병원들은 바로 이 스위스 기계들로 돌아가고 있으며, 또 그들의 그 특정 산업 분야들에서는 아예 경쟁 상대가 없는 절대 강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가진 독특한 산업 전략 때문인데, 그건 바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전쟁 중 중립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국가들이 이미 생산하고 있는 상품을 중국이 늘 그렇게 하듯 그냥 비슷하게 대신 아주 저렴하게 만들어 그냥 낮은 가격과 물량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은 취하지 않고, 대신 엄청난 혁신을 통해 아무도 따라하지 못할 정도의 압도적으로 뛰어난 상품을 만들어 스스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경쟁하지 않고 그 시장을 독차지해버리는 전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초격차 전략의 유럽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스위스의 산업 전략에 대해 가장 대중적으로 쉽게 예를 들어볼 수 있는 게 바로 스위스의 초콜릿 산업입니다. 오늘날 스위스는 전 세계 초콜릿 시장의 거의 9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오직 상과 눈밖에 없는 스위스에는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카오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원래 초콜릿은 지금의 멕시코가 자리하고 있는 여러 지역인 마야,
아즈텍, 올메크에 살던 사람들이 카카오 열매를 물에 끓여 그 물을 마시던 것을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본국으로 가져간 다음에 이후 그걸 고체의 형태로 소비하면서 점차 그게 유럽 전체로 전파된 것이 우리가 아는 초콜릿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까만 카카오 음료가 먹으면 힘이 나고 기분도 매우 좋아져서 좋기는 한데 그걸 고체의 형태, 즉 초콜릿의 형태로 만들어 휴대하며 먹으려고 하면 그 맛이 너무 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즉 카카오 함유량 100%짜리 초콜릿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방법이 카카오 음료에 우유를 타서 먹으니까 맛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또 거기다가 약간의 설탕까지 넣으니까 맛이 정말 환상적으로 좋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체 초콜릿바를 만들기 위해 우유를 넣게 되면 수분과 유분 함량이 너무 높아져 곰팡이가 피면서 그걸 먹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온갖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후 무려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나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유럽에서는 그걸 오직 우유에 섞어 액체로 마시거나 아니면 아주 쓰고 딱딱한 타이어 맛 나는 그 벽돌 초콜릿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1875년 스위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려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생우유를 사용하는 대신 당시 스위스의 유제품 관련 천재 기술자라고 불렸던 이가 개발한 분유를 사용하여 만들었더니 이제 곰팡이도 피지 않고 완벽하게 고체로 굳어져서 오래오래 두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즉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맛있고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앙리 네슬레입니다. 네슬레는 이후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창업했고 그 네슬레는 오늘날 전세계 식품기업 1위 기업이 되었는데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그 규모와 영향력이 말하자면 애플과 비슷한 수준으로 압도적입니다. 그 모든 것이 카카오 나무 단 한 그루 나지 않는 스위스에서 오직 카카오와 우유를 섞는 방법을 찾아낸 그 혁신으로 일궈낸 아주 대단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영상 앞에서도 말했듯 스위스는 1인당 기계 수출액이 무려 전 세계 2위에 달하는 글로벌 탑티어 제조업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경쟁하지 않는다는 모토 아래 혁신을 통해 한 단계 위의 상품만을 내놓아 승부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 국가에서 해당 산업에 많은 돈을 써가며 후발주자로 진출을 하려고 해도 거의 흔들림 없이 그 절대적 우위를 지켜내는데 그것과 아주 비슷한 사례가 바로 네덜란드의 ASML 회사의 사례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이 ASML이라는 회사를 아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 말하자면 전 세계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기계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기계가 바로 ASML의 EUV 노광 장비입니다. 이 기계는 한 대당 가격이 대략 3천억 원 정도 나갑니다. 너무 비싸 아무나 살 수도 없지만 게다가 또 아무에게나 팔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진짜 슈퍼 갑 중 최상위 갑에 위치해 있는 경우인데 왜냐하면 일단 이 제품은 여기 한 군데 밖에 만들지 않고 또 만들 수도 없는데 이게 없으면 초정밀 반도체, 즉 N 나노대 이하의 반도체를 아예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이런저런 반도체 산업 관련 제재를 발표하며 가장 먼저 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중국에게 이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ASML에서 이 노광기계 관련 첫 논문이 발표된 것이 무려 1984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지금처럼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대략 2018년 정도, 즉 삼성전자와 TSMC에서 5나노 이하의 반도체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그 즈음부터인데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이 ASML이라는 회사는 무려 1984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30년 가까이 이 노광기계 한 제품에서만 혁신의 혁신을 일으키며 때를 기다린 결과 결국 오늘날 같은 경쟁자가 없는 유일한 슈퍼갑의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장하준 교수님은 우리나라 경제학자로는 드물게 세계에서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고 계신 분인데 착한 사마리아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와 같은 책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매우 높은 수준과 중요도의 경제학 지식들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또 재밌게 읽을 정도로 쉽게 전달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최근 출간한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의 경우
예를 들면 코코넛, 멸치, 코카콜라, 소고기, 고추, 그리고 초콜릿 같은 한 가지 음식을 주제로 삼고 그 배경 역사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엮어 그걸 다시 세계 경제학과 관련된 이야기로 전해주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재미있게 읽히는 경제 입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마다 또 책이 전하는 그 핵심 메시지에 있어 우리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마음이 무심 풍기는 그런 훌륭한 경제서로 이 영상에서는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초콜릿과 스위스의 제조업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산업 체질에서 제조업을 줄이고 그 위로 금융이나 서비스업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을 전문 용어로 탈산업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게 바로 제조업이야말로 사실 그 나라의 허리이자 뿌리이기 때문이며 결국에는 재래식 무기들이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중심 무기가 되는 것처럼 나라의 제조업이 튼튼해야 다른 금융이나 기타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도 또는 코로나 같은 갑작스런 초대형 재난이 닥쳐도 견뎌낼 수 있고 곧바로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자의반 타의반 전 세계 제조업 최강국이 된 나라입니다. 앞서 본 스위스의 경우도 정말 대단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그 스위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도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네, 정확히 말하자면 몇 방울 정도는 나오긴 합니다. 물론 7광구만 빼앗기지 않는다면 지난 50여 년간 사우디가 누려온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 보면 그걸 오히려 일본이 다 가져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진짜 분통 터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제대로 한번 하기로 하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오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정유산업 그리고 석유 화학 산업에 있어서 최상위 국가입니다. 참고로 정유 관련 국내 최고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고 석유화학의 대장은 바로 LG화학인데 이 중 LG화학의 경우 무려 전 세계 순위가 9위로 그 대단하다는 미국의 석유공룡 엑슨모빌보다도 높습니다. 즉 석유는 나지 않지만 그 석유를 들여와 거기서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등유 등을 생산해내고 부가가치를 일으켜서 기타 석유 관련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회사들을 그리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들 잘 알다시피 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또 무엇보다 제조업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들 이제는 사양 산업이라고 부르며 접었던 그 세계 방산 시장에서 현재 매년 신기록을 세우며 역대 최대 수출고를 올리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무기들입니다. 2023년 5월 현재 우리나라가 이미 수주했고 납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수출량의 총액이 현재 무려 100조 원이 넘는 데다 전 세계 모든 무기 분야 중 최상위에 포진하고 있는 분야 또한 31가지 분야일 정도로 이 방산 무기 분야에서 우리는 정말 압도적으로 강하며 게다가 지난 2년 단순 수출 증가액으로만 보자면 우리나라는 현재 이 분야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즉 스위스의 혁신도 대단하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20년도 전부터 우리나라를 그 성공 모델로 두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진짜 가진 거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도 기어코 거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어 전 세계 최고 기업이 되고 최고 품질의 상품을 개발해내어 1위가 되는 데 있어 사실 우리나라만큼 정말 신기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여타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제조업 비중이 무려 90%에 가까운 매우 특이한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원래부터도 경제의 깡따구가 장난 아니게 강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물론 지금도 세계 최강대국이긴 하지만 제조업의 비중이 이제는 채 15%밖에 되지 않고 영국 또한 17%로 대략 그 정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보았듯이 뭔가 큰 걸 제대로 한 방 맞아버리면 나라 전체가 휘청일 정도로 흔들리게 되고 이게 미국같이 다른 분야에서 워낙 강한 나라 말고 제조업 비중이 그 정도로 낮은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 다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이 최근 들어 갑자기 엄청나게 미국 내 제조업의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도 지난 2008년의 경험과 그리고 최근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미국 경제의 그런 취약점을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일단 우리 스스로에 대해 그 강점과 약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도 잘해왔습니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거기서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까지 성공을 거둬온 나라라는 것이 우리의 강점이며, 특히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방산 관련 산업은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내고 키워서 그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힘의 기반이 되어주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그렇게 했고, 또 우리나라 역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반도체 같은 분야에서의 최고의 혁신을 더욱더 추구하여 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우리의 진짜 강점이자 앞으로도 두고두고 우리 경제의 강력한 허리가 되어줄 제조업의 역량 또한 잘 지켜나가 과거와 미래, 그리고 공격과 수비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는 그런 야무지고 탄탄한 초강대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